노후를 위한 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 우리가 노후 빈곤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회원국 가운데 1등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죠. 기초연금을 기존의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또 국민연금하고는 부딪힌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세대의 연금 관리 또 현명한 금융관리 팁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한번 상의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은 현재 기초연금을 30만 원, 약 3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해서 인상하다 보니까 원래 30만 원에서 정확히는 30만 7,500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죠.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연금 개혁을 포함해가지고 이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된다라면 65세 이상 네. 해당자들이 수혜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소득 하위 70%라는 게 매번 우리가 꼬리표를 달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산정 요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 10명 중에 3명 빼고 다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을 추려낸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추려내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다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네. 소득 하위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축소가 됐고 그때도 뭐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올라가긴 했으나 대상은 그렇게 적용이 그대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소득 하위 70%를 도대체 어떻게 골라내냐. 우리가 소득 제일 많은 사람 1번 그리고 제일 적은 사람 100번 해가지고 1번부터 30번까지는 안 드리고 나머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그럴 것 거죠? 같은 사람을 소득과 재산으로 추정해서 추려냅니다. 그럴 것 같은 분? 네. 근데 소득 하위 70%가 어느 정도냐? 네. 재산과 소득을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로 환산을 했을 때 단독 가구는 180만 원. 그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소득 하위 70%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돈 같은 경우에는 100% 소득으로 환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빼고 비율을 곱해가지고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2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러면 네. 103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뭐 차비 쓰시고 식비 그렇죠. 이런 거 쓰실 테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97만 원에 대해서 네. 70%만 소득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200만 원 벌면 대략 한 70만 원 정도만 월급으로 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월 180만 원을 안 넘으면 되는데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근로소득만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들,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소득들도 다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모두 공제 없이 100%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내야 할 과세 기준이 되는 뭐 소득이라든가 이자나 배당소득은 작년에 벌어들인 모든 이자와 배당,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다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금융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나눠가지고 또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빼고 8천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뭐 광역시 이런 곳은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공제액이 조금 더 크고 그렇지 않은 소도시들은 공제액이 좀 적은데 작게는 7,2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500만 원을 거주지 기준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은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는데 서울에는 집이 없고 어디 지방 소도시 시골에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약간 이상하죠. 그 계산식이 좀 묘하네요. 예, 묘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서 그냥 공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채를 또 빼줘요.
부채를 빼주고 남은 금액의 4%를 곱해서 12달로 나눕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복잡한데 그냥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네. 얼마 정도는 일괄적으로 빼주고 곱하기 한 4% 정도만 전체적인 재산으로 보고 이걸 연봉이라고 친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버는 건 12달로 나눠서 월 소득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6억짜리 집이 있다. 네. 1억 3,500만 원을 빼죠. 그리고 여기에 뭐 대출이 한 4억 원 있다. 그럼 4억을 또 뺍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한 6,5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거의 4%를 곱해서 12달로 나누면 대략 한 달에 한 2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요걸 이제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득 인정액과 앞서 말씀드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180만 원 단독은,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288만 원을 넘으면 부자인 걸로 보는 거죠. 소득 상위 30%. 그런데 여기에 조금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 자동차, 네. 3,000cc를 넘는 3,000cc 이상 자동차나 아니면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그걸 재산으로 환산할 때는 그 가격 그대로 월급으로 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 네. 그러면 이분의 소득은 월 4천인 겁니다. 네? 공제 없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 소득 상위 30%를 발라내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3천만 원 이상의 3,000cc 이상의 자동차 혹은 4,000cc를 넘는 고급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네. 부자야라는 기준을 처음부터 만들어놨던 거죠. 이게 배기량 기준으로 했다는 건 알겠는데 네. 사실은 왜 수입차하고 국산차의 그 차이도 있고요. 그렇죠. 반드시 배기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또 차는 사면은 감가상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감가상각해서 그 가격을 쳐주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이 탄소 중립 때문에 친환경 차량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도 해주고 진짜 있고. 전기차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차도 예를 들어 5,500만 원 이하가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5천만 원짜리 차를 한 2천만 원 보조금을 받고 내 돈은 3천만 원 들여서 샀다라고 네. 하더라도 이 차값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또 노년층에서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샀더니 이게 비싸게 그러면 잡힌다.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네. 또 한 가지는 뭐 자녀가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희한한 게 지분을 1%만 갖고 있더라도 100%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 보통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운전 경력이 오래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잖아요. 그럴 때 지분을 1% 정도만 넣어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는 자녀가 몰더라도.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자녀가 사서 1% 아버지한테 지분을 넣어두면 50만 원만 재산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액 5천만 아빠차가 원. 되는군요. 맞습니다. 차량은 부모님 명의로 할 때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그 고가 자동차고 저가 자동차고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좀 아끼시려다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빠진다. 그럴 수 이거는 있습니다.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 따져보셔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초연금의 이 자격 조건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좀 있다. 이 부분은 알겠는데 네, 이 금액을 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3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노인 빈곤율 1위라고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거의 이제 40% 육박합니다. 원래는 40% 넘어갔었다가 그나마 조금 떨어져서 39 요 정도로 내려온 건데, 이 노인 빈곤율이 뭐냐면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1등부터 100등으로 쭉 나눴을 때 중위소득은 가운데 딱 한 50등 정도의 소득인데 그 50등 정도의 소득보다 50%못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게 기초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88년이다 네. 보니까 그 전부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노후 보장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게 이제 도입된 게 기초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20만 원, 30만 원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이것도 이제 올리겠다라는 게 기초연금 인상의 명분인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상충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대상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단독 가구 180, 네. 부부 가구 288만 원, 이거를 안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게 됩니다. 받는다고 해서 모조리 다 깎이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의 1.5%를 넘게 국민연금을 수령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연금은 3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1.5%는 45만 원 정도죠. 그 45만 원 정도를 넘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즉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45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서 5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초과된 그 5만 원 정도만큼은 기초연금에서 깎이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그 기초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급하자 해서 뭐 여야 할 거 없이 매번 선거 때 언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45만 원이요? 네. 그것도 사실 넉넉한 금액은 아닐 텐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요걸 넘어가면은 다른 연금에서 감액한다. 이 제도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도 취지 자체가 그랬긴 한데 뭐 재정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따졌을 때 그런 게 일부 연계 감액은 한다. 다만 그런 취지에 안 맞다 보니까 다 깎지는 않고 기초연금도 최대 깎아봐야 50%까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깎여도 15만 원은 반은 절반은 드립니다라는 게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기준 자체도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1.5배라고 했으니까 국민연금이 40만 원의 1.5%인 1.5배인 60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깎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60만 원 받을 때까지는 걱정 없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럼 60만 원을 넘게 되면서부터 기초연금은 점점 깎여가지고 절반이 20만 원까지만 나오게 되잖아요. 네. 40에서 20으로. 그러면 그렇게 그 말인즉슨 국민연금 60만 원부터 80만 원 구간은 납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계산이 나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려고 내가 돈을 내고 있는 것과 70만 원 받으려고 돈을 내는 것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돈을 더 낼 필요가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받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가입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이긴 하지만 네. 소득이 없으신 전업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임의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금액을 내는데 그게 60만 원을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시겠죠. 그거 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애매한 문제네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뭐 더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참 재정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서 시작이 된 건데 네. 열심히 금액을 납입을 하면 또 나중에 감액이 된다. 네. 아마 고민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거 항상 물어봐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기초연금이 인상이 됐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절이 될 수도 있다.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걸 이제 네. 고려해서 그럼 국민연금은 나 얼마 내면 좋아? 고민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 그쵸. 내고 있는데 만약에 임의가입이라면은 본인이 제가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 더 이상 내면은 손해 아니야? 물론 이제 제도가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연계 감액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매월 9만 원 정도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9만 원 정도씩 33년을 납입하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말인즉슨 33년 이상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기군요. 예, 9만 원씩 더 내서 40년을 내더라도 80만 원이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난 국민연금 많이 내서 그냥 80, 90, 100만 원 받을 거야라고 해도 9만 원씩 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3년 정도만 내면 끝인 거고요. 2배인 18만 원을 내는 경우에는 26년 정도 납입하면 60만 원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26년 이상을 낼 필요는 없고 34년을 넘치게 내야 그때야 이제 80만 원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 지금 거의 30년 냈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 4, 5년 정도 더 내셔가지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한 달에 만약에 30만 원씩 내면 20년 냈을 때 60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치인 47만 원 정도를 내시게 되면 한 15년 정도 내면 60만 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시면 예상 연금 수령액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더 유리한지, 물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기초연금 감액에 여러 가지 계산식이 있는데 그중에 단순화시킨 계산이에요. 그래서 네.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득실이 나뉠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고 국민연금의 납입액 좀 고려를 해서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가끔 집으로 날아오는 그 통지서에 예상 수령 금액을 네. 알려드립니다. 해서 물가까지 감안해서 얼마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자, 결국은 지금 기초연금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 이걸 올려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뭐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다 세금이에요. 지자체의 세금과 정부 세금 보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별로 힘든 어려운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조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30만 원에서 40만 원 준다는 공약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재정의 마련도 뭐 세금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금 특히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굉장히 든든한 방어막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하고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고민해 보실만 할 텐데 다시 듣게 하시겠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오늘 김현우 소장님이 알려주신 내용 다시 듣게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말고도 사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시는 연금들도 있고요. 네. 이 연금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다양한 연금을 만약에 받고 계시다라고 하면 혹은 이걸 받고 싶다 설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어떤 걸 고려하면 됩니까? 일단 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 보면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연금자가 붙은 건 다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금융거래가 없다 보니까 은행에 억울하게도 수수료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 이체 수수료는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네요. 어르신분들은 그걸 모르고 수수료를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현장에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우대 통장이라는 걸 만드시면 수수료 타행이나 당행, 이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제되는 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시고 그냥 두시는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타행, 혹은 당행, ATM기에서 이체한다거나 출금했을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은행에서는 요즘에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심하잖아요. 이런 것에 당했을 때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년짜리 보험이긴 하지만은 무료로 보험금이 한 3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쯤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통장만 만들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처음에 조건 연금을 쭉 꾸준하게 얼마 이상 받는다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따져보시고. 그 외에도 이제 예전에는 무료 온천 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온천이요. 온천 좋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살살살살 사라져가지고 사실상 가시기 어려우니까요. 갈 수 없는 혜택이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은행들도 비용이잖아요. 네. 야, 이거 생색도 못 내는 혜택을 드리더니 없애는 게 낫겠다 해서 축소가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금우대 통장이라는 거 은행별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있으시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그냥 일반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표 딱지만 붙이는 거예요. 이건 연금우대 통장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시던 통장 말고 연금 받는 통장만 옮기셔도 수수료 혜택을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좌번호 유지하면서 연금우대 통장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네. 또 65세 이상이시면 예금 상품 같은 거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잖아요. 세금이 없다는 거는 요즘같이 금리 낮을 때 굉장히 큰 이득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신 분들은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금에 준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지급되는 금융상품들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금우대 통장을 비롯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나오는 통장이다. 그리고 내가 한도가 좀 넉넉하다라고 한다면은 총 개인당 5천만 원까지 합산되니까 통장을 만드실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팁일 수 있고요. 이거는 중간에는 가입을 못합니다. 처음에 개설하실 때 해야 되는 거라 이것도 이제 은행에 문의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유리한 상품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너무 길게 예적금 요즘은 길게 가입하는 건 아닌 거죠? 방망이 짧게 잡아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짧게 치고 빠지시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